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네. 핵탄두를 탑재하는 경우에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막고 있습니까? 당연히 선제 그게 선제 타격해야죠. 타격의 그런데 개념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징후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했고 예.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어디로 오는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제 타격부터 얘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 지금 대북 정책 발표한 거 보면은 뭐 킬체인, 뭐 삼축 체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나온 얘기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진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비가 올라갔죠. 2, 3% 증가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핵 탄두급 괴물 폭탄도 사실 우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까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로 선제 타격하자, 힘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긴장 국면만 조성을 하는 것이고 말로는 당연히 대화의 여지를 놔둬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력에 대해서 강한 안보를 가져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죠. 항소심 2심 결과인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였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후보도 아니고 후보 배우자의 어머니인 장모까지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 이분이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을 개설을 했어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네. 개설을 하고 거기에 요양급여를 이제 수십억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죠. 근데 이게 1심에는 징역 3년이 나왔는데 2심에는 무죄가 나온다? 이게 과연 우리 사법부가 정말 판단을 공정하게 하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모가 부동산 투자할 때 통장에 347억이 있다고 은행 잔고를 4장을 위조를 해요. 도대체 네. 누가 은행 잔고를 위조를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반인들은. 근데 그 잔고를 또 그 소송에 제출해가지고 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 때도 본인이 아니고 동업자의 사위 명의로 차명 등기를 해놨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뿐만 네. 아니라 양평 땅을 개발할 때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찰에 이제 고위직에 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이런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비리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지금 통장 잔고를 347억에 없는 돈을 있다고 이렇게 장모는 그렇게 네. 위조를 하고 부인은 허위 경력을 위조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네. 이것은 좀 이거 후보자가 아닌데 괜찮지 않나 해서 그럼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로울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님.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런 태도가 네. 저는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에 보면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사법부의 판단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하자, 검찰을 개혁하자,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사법부가 2심에서 무죄를 내렸다는 것은 그게 무슨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정황이나지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가지고 2심 법원에서 나름 사려 깊은 판단을 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었다. 그럼 그다음 수단이 뭡니까? 사법부 개혁하겠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1심에서 3년이 나왔지만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는 그거대로 존중을 해야 되고 네. 오히려 지금 저는 검찰의 수사를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돼서도 김건희 씨를 소환한 해 만에 이런 정치적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사실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전 국민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대신에 이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 내지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점은 같이 우리가 지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 발굴단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새해 들어서 계속되고 있죠. 최근 두 후보가 북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멀쩡한 시기에 선제 타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격화되고 불신이 쌓여서 나중에 사소한 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월요일 공약 발표에서 한 이야기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일요일 거리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죠. 윤석열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적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같은 의견? 네,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네. 굉장히 굴종적이었고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하고 싶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북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뭐 한반도 프로세스니 하면서 이 대북 유화 정책들을 펴냈지만은 요즘 네.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북한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오히려 우리는 시간을 벌어줬다.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뭐 사회상에서 살해를 당하고 거기서 시신이 태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관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대북 정책들 말 그대로 너무 굴종적인 대북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엇이 변했느냐 오히려 이들은 더 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자신감이 있어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칭찬하시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승할 건 계승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2017년에 돌아보면은 그때 한국에서 막 전쟁 난다.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뭐 당시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갈등 상황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한국 좀 있으면 전쟁 나나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있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건 많이 아쉽지만 긴장 국면을 평화 국면으로 만든 것 자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북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은 해야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네, 차이점이 뭡니까? 네, 북한에 문재인 대해서 정말 할 말 하겠다. 할 말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네.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실질적인 너무 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조그만한 거라도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좀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실용 외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도 스냅백으로 조금씩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면은 조금의 제재를 풀어주고 네.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 접근,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부터 하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우리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사실 우회하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외적인 대북 제재와는 좀 무색하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뭐 일부 좀 풀어주겠다. 이게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어떤 맥락인지 모르고 대북 제재면 대북 제재고 대북 제재 완화면 완화지 뭐 일부 풀어주는 건 도대체 뭔지 이게 사실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있나요? 단계가 굉장히 많죠. 유엔에서 하는 대북 제재의 인도적 양과 지원 이런 겁니까? 인도적 지원도 그렇고요. 개별적 관광 뭐 이런 예, 거. 그리고 또 그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대북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죠. 거기서 뭐 대북 관광과 같은 경우로 예.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 안 하는 것은 서로 합의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김재섭 의원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 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선제 타격론 하자는데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미사일을 쐈어야 됩니까? 북한에? 북한이 쏘기 전에 오늘 그럼 같은 막고 있습니까?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쐈는데 우리는 그럼 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해야 됩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쏜다는 징후가 있을 때 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핵탄두 지금 때 김재섭 위원님 말씀은 오늘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선제 타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는 네. 그 핵무기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우리 영토로 온다는 확증이 있는 여러 가지 확증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네. 거길 집중해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선제 타격 개념이고요. 그게 킬체인이죠? 킬체인이죠. 예. 킬체인은 여러 그 다층 방어 체계를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부르고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그 선제 타격이라는 게 사실 2013년 우리 국방백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 있었던 국방백서의 내용도 사실 지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네. 핵탄두를 탑재하는 경우에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막고 있습니까? 당연히 선제 그게 선제 타격해야죠. 타격의 그런데 개념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징후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했고 예.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어디로 오는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제 타격부터 얘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 지금 대북 정책 발표한 거 보면은 뭐 킬체인, 뭐 삼축 체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나온 얘기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진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비가 올라갔죠. 2, 3% 증가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핵탄두급 괴물 폭탄도 사실 우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까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로 선제 타격하자, 힘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긴장 국면만 조성을 하는 것이고 말로는 당연히 대화의 여지를 놔둬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력에 대해서 강한 안보를 가져가는 것이 더 지도자의 모습이지 말로 싸움만 붙이고 아니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도자입니까? 어떤 실질적인 국방 강화가 있었는지 지금 그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야기하셨는데 그 애초에 킬체인은 2020년 후반에서 2030년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이 킬체인 구축이 지지부진했었던 것을 탓해야 되지 박근혜 정부도 했었고 윤석열 후보도 하고 있다. 그건 그 가운데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방증하신 얘기고요. 그리고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어디 쏘고 날라오고 있다. 이미 그럼 그때는 늦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증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여길 딱 보고 날라올 것 같네, 날라오는 건가 이런 막연한 의심 가지고 저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핵탄두가 장착돼 있고 수소폭탄이 날라오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고 당연히 미국의 감시와 대한민국의 감시가 같이 이루어지는 확신한 상황에서 우리가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게 미사일 날라온다고 선제 타격을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2014년 제가 말씀드린 국방백서에도 명기가 그 내용이 담겨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처음 말했을 때 선제 타격은 그런 단서 조항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힘을 통한 안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선제 타격 이렇게 이런 말 말고 실제로 정책이 뭔지 대책이 뭔지 어떤 예산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국방 윤석열 예산 어떻게 할 후보의 것인지 국방 대북 대책 뭡니까? 일단 완전한 새로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대북 네. 제재도 우리가 완화해서는 지금 안 될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제재와 도발이나 압박. 예, 네.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상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엄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에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네.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간다라는 게 확실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교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격받으면 우리는 응징을 반드시 한다. 당연하죠.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 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지닌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대책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할 말은 하고 할 행동은 한다. 네, 행동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네. 대화를 통한 평화 그리고 평화를 통한 안보와 번영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북한이 예. 대화나 평화를 원하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체제가 성립된 이후로 그 초원법적인 그 명령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10가지 뭐 10개명인가 아무튼 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화 통일이 명시되어 있고 하부 법령들에도 적화 통일이 늘 명시되어 있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위층 뭐 층간소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위층 사는 사람이 그냥 같이 잘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같이 그냥 층간소음을 없애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대화와 뭐 평화 이런 걸로 지금 될 수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전쟁의 격언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이런 국방 자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 훈련들 굉장히 우리 잘 안 했잖아요. 독자적인 훈련도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기하고 북한 축소하고 그랬죠. 연기하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목적이 하나였어요. 이거 북한 눈치 보는 거였잖아요. 그거 말고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당연하죠. 그건 위협을 느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할 주체니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거기는 애초에 적화 통일, 거기는 전쟁할 준비가 있는 나라고 예를 들면 계속 시간 끌기 지원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1993년 이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다 인지를 했고 벌써 30년이 돼가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단 한 번도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계속 무기를 고도화했고 무기를 다양화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할 태도가 되어 있고 평화를 준비할 태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전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전제가 있겠죠.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하는 실질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북한이 먼저.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2017년으로 돌아갔을 때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없으면 그 당시에 긴장 국면이 더 많이 가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고 보입니다.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네. 회고록 뭐 옛날에 전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때 정말 트럼프가 전쟁할 뻔했다. 그런데 남북 대화 그때 북한에 이후로 쏜 미사일이 일본까지 날아가고 막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예. 그런 핵 전쟁의 위험을 막은 것이 어떻게 그게 쇼인지라고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게 만약에 저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 만약 윤석열 예. 후보가 대통령이고 2017년에 실질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영토에 날라오는 상황이다. 영토를 핵무기가. 넘어서 일본 예, 뭐 영해에 그런 떨어졌- 상황이라 그러면 선제 예. 타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2017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과 전쟁을 한 것과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해서 지금 평화 국면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는 그러니까 것은 좋아요. 비교할 수 없는 좋아요. 저는 상황이라 그런 우리의 거 뭐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비디오 위해서 게임이 아닙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평화가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평화였었던 거잖아요. 위협이라는 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계속 이 북한은 도발과 시간 끌기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내내 5년 내내 그거 눈치만 보고 있었고 말하자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북한이 우리에 대해 북한의 가스라이팅 왜냐하면 우리가 화내면 우린 도발할 수도 있어 전쟁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라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굴종적인 태도만 보여줬었어요. 한 번도 뭔가 우리가 강하게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린 강경하게 대처할 거다라는 인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북한을 없애서 전쟁을 하지 않은 괴멸시켜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영구적인 평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괴멸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거기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나 이들에 대해서 마냥 그냥 다 굴종적인 태도만 보여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시간 끌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위협이 전혀 제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계속 무기는 고도화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시 설명하실 한번 거라는 말씀드리는 말씀드리지만 거예요. 국방 전쟁을 하자는 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쟁에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에 준비할 태도가 되어 있느냐. 한미연합훈련 계속 축소하고 미루고 독자적인 훈련도 안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그 와중에서도 핵무기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를 물어보고 이렇게 싶은 이해하면 거예요. 될까요? 김재섭 위원님, 우리가 강한 대응력을 갖추고 도발하면 가만 안 있는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갖추면 북한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하고 대화하자라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면 이제 되나요? 그게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선행이 군사력 됩니다. 강한 군사력 우리가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됐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네. 종전선언 같이 사실 그냥 그러니까 큰 의미 조건이 없는 어떤 조건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최진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만 평화가 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말씀은- 후보가 네, 너무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것 우리의 같습니다. 안보를 네. 본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예,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